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요, 그만 실수로 8월을 6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문자를 하셨더라고요. 너 괜찮냐고요. 그리고 장모님께서도 제 와이프한테 문자를 하셔서 아무래도 최서방 영양제라도 좀 먹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 무리를 일으켜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오늘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보내드리는 금요일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미국 주식시장 얘기를 하기 전에요, 한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깜짝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킹 알파에서도 탑 뉴스라고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0.5%에 머물고 있었던 기준 금리를 이번에 0.75%로 한국은행이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많은 ETF들이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보다는 좀 충격이 덜하죠. 이렇게 금리 인상, 이게 지금 테이퍼링 소식도 아니고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3.78% 정도 떨어진 ETF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 3배를 쓰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지금 4%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 되겠죠. 퍼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끔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체어맨인 제롬 파월 의장이 expected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스텝 어웨이 할 것이다, 물러설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테이퍼링을 좀 언급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이퍼링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풀었었는데 그 돈 푸는 양을 좀 줄이게 될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이번에 연설을요, 동부 시간이죠, ET니까 동부 시간에 10시에 연설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연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실 만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연설을 하게 되는 장소는 잭슨홀 심포지엄, 매년 열리는 그런 행사거든요. 여기에 온라인으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이 파월 의장이 어떠한 내용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요, 오히려 스톡 그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좀 마찬가지로 채권 역시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개 모두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연준에서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어제 금리를 보니까 10년 국채의 금리가 1.3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월요일만 해도 1.25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0.1%나 지금 며칠 만에 상승을 해버린 거죠.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연준에서는 매달 1,2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채권을 매입하고 있죠. 국채 같은 것을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기지 시큐리티. 이 부분은 이제 주택담보증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매달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이퍼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장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이 테이퍼링이 만약에 시작되게 되면요, 마지막에 종착역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드디어 이제 연준에서 아마도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0.5%에 형성돼 있었던 금리를 0.75까지 올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테이퍼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 연준 의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게 될지 우리 모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엔비디아의 투자자라면 누구나 올 말에 예정돼 있는 암의 인수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를 살펴보시면 암이 아니라 다른 기업을 이번에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완료했다. 딥맵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이번에 완료를 했다는 거죠. 딥맵이라는 기업은요, 하이 데피니션, 고화질의 AV 매핑을 하는 기업이다. AV라는 것은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하잖아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인수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이번에 인수한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인 딥맵인데요. 딥맵이라는 기업은 만드는 기업이다. 하이 데피니션, 고화질의 매핑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진보시킬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되냐면요, 오토노머스 비클 테크놀로지, 자율주행 부분에 그들의 기술을 증가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이번에 딜이 마무리가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딥맵이 우리의 자율주행 그 전문성을 강화시켜주고 확장시켜줄 것이다라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 과연 이 딥맵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될지를 여기 센텐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자동차가 위치해 있는 현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서라운딩, 주변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매핑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 딥맵이라는 기업은 실시간으로 그 주위 환경, 그 현지 상황이죠.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매핑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기업은요, 5년 전에 애플과 바이두에서 베테랑이니까 굉장히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기업이고요. 자동차에 달려있는 센서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거기에 바탕을 해서 맵을, 그 지도를요, 계속해서 현지 상황을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딥맵은요,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확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케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엔비디아는 굉장히 자본력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딥맵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에 투자해야 하는 8가지의 투자 매력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부분이 자율주행 플랫폼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뭐 3% 전후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네비간트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팅 그 플랫폼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이 엔비디아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이 상당히 좀 많은 진척이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상용화 된다면 엄청난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섹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딥맵을 인수한 건은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줄 만하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알파벳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알파벳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알파벳은 11개나 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구글이 유일하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의 99% 이상을 구글이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출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회사가 대부분인데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윙이라는 회사는요, 드론을 가지고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왜냐하면 그 배달 건수가 10만 개를 넘어갔다라는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윙은 드론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속해져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윙이라는 회사가요, 이번에 진출한 지 2년을 맞이했다. 세컨드 애니버서리. 어디에 진출했냐면요, 호주에 있는 로간이라는 도시로 이번에 진출을 한 지 2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배달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지금 드론을 가지고 배달한 숫자가 무려 5만 개가 넘어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로간이라는 지역은 지금 거주자가 한 30만 명 정도가 되는 크지 않은 도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의 첫 번째 주, 그러니까 단 7일 만에 배달의 수가 지금 4,500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30초마다 하나씩 지금 드론을 통해서 배달이 완료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드론 배달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드론 배달을 해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주로 배달이 되고 있냐면 커피를 배달한다든지 아니면은 치킨 윙 음식을 배달하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무려 10,000개 이상 지금 배달이 완료가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윙이라는 회사에서 발표하기를요, 다른 도시로도 확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뉴 올리언스, 그리고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는요,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물론 이제 런던이고요. 두 번째가 버밍엄, 세 번째가 맨체스터인데 이렇게 대도시에도 이번에 진출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플로렌스에도 진출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미래에 매출에 좀 기여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방식으로 드론 배달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드론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과연 이 드론을 통해서 어떻게 배달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뭐 애들이 먹을 스낵 같은 것도 지금 배달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도 배달이 안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치킨 윙이죠. 이번에는 음식 배달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30초마다 하나씩 지금 배달이 완료되고 있다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죠. 뭐 수시도 지금 배달을 하고 있네요. 수시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왜냐하면 좀 신선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빠른 배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드디어 이제 매출을 발생시킬 만한 모습이 보이는 기업이 하나 둘씩 등장한다는 것은 알파벳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미존 채널에서는요, 사실 경제적인 뉴스라든지 거시적인 관점의 주식시장의 모습보다는 각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각 종목에 대한 소식을 다루다 보면 이 종목들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살펴보실 기사 역시도 이런 문맥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TSMC 관련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TSMC가 12월 정도부터 이 파운더리의 가격을 올린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죠.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요, 우리가 TSMC를 이용하는 고객사가 어떠한 기업들인지 한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왜냐하면 직격탄을 받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TSMC의 메인 고객 리스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을 기준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TSMC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맡기고 있는지 여기서 보시면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연 애플이 가장 큰 고객사죠. 지금 25%가 넘는 그런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라는 고객사고요. 두 번째가 하이실리콘, 뭐 세 번째 퀄컴, 엔비디아도 보이고요. 브로드컴, AMD, 인텔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TSMC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퍼센티지를 보시면 애플이 정말 많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러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애플이 아마도 이 칩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아이폰 13 가격에 적용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애플이 아마도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번에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 13이 있잖아요. 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칩을 만드는 그 매니페처링 파트너인 TSMC가 이번에 코스트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불가피한 가격의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TSMC는요, 애플의 그 가격을 한 3%에서 5% 정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상승분을 애플은 소비자한테 전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기사에 따르면 10%에서 20% 정도 상향 조정할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들의 비즈니스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가격의 상승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은 아마도 3%에서 5% 정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이폰 13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3이 성공적으로 론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12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성적이 대단하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빅 사이클이 온다, 이번에 아이폰 12를 통해서 5G가 엄청나게 보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아이폰 13이 아마도 5G를 본격적으로 보급해 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올 가을에 아이폰 13이 나오게 될 때 어떠한 판매량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각 유닛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기사에서는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가격을 상승하면서 마진을 지켜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기사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핏 위너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업들이 하이어 코스트를 맞이하고 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애플이 전형적인 예였죠. 2분기에 특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진을 지켜내고 있다,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그 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다,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언젠가는 이러한 그 코스트의 증가분을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하면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디맨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상황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업들이 건강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CNBC 프로에서는 그 S&P 500에 속해 있는 500개의 기업 중에서요, 오퍼레이팅 마진이 30%가 넘어가는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이 오퍼레이션 마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핏 마진의 바로 윗단계잖아요. 따라서 오퍼레이팅 마진에서 뭐 세금이라든지 기타 자잘한 비용들을 빼고 나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마진과 순이익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일, 매출에서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다 뺀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자재 비용이라든지, 세일즈 앤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연구 개발비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을 영업 마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 마진이 30%가 넘어가는 그 기업들 중에서요, 올해 그 EPS 상승률, 그 순이익의 증가분이 20%를 넘어가는, 따라서 성장률도 굉장히 좋은 기업만 선별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6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주는 그런 기업들만 나열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리스트는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마진율,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성장률도 20%를 넘어가는 건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가장 높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기업의 이름은요, 신초니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인데 오퍼레이팅 마진이 66.2%나 되고요. 지금 EPS의 성장률은 180%가 넘어갑니다. 자, 시장의 전문가들은 72.4%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캐피탈 원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고요. 이 기업 역시 오퍼레이팅 마진이 59.9%, 그리고 EPS의 성장률은 328%나 되고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전문가가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되는 기업은 다이아몬드 에너지고요. 보시면은 오퍼레이팅 마진이 59.9%, 그리고 EPS 성장률도 대단하네요. 221%, 바이 레이팅을 80%나 지금 받고 있는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스터카드가 53.3%의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26.8%고요. 시장의 전문가들 중에서 71.1%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셔서요, 맥도날드가 나옵니다. 맥도날드의 그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43.2%, 그리고 EPS의 성장률이 49.4%가 예상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 68.6%에 이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기로 유명하죠. 42.5%가 영업이익률이고요. 올 한 해 동안 EPS의 성장률은 거의 40%에 육박한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중에 70.2%가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엔비디아 역시도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하고요. 자, 보시면은 성장률도 64.9%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시장의 전문가 중에서 69%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타워도 나옵니다. 38.7%의 영업이익률, 성장률은 42.8%, 65%의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이 37.1%나 돼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요. 성장률이 106%,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을 보였겠죠. 61.5%의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도비가 보이네요. 36.8%의 영업이익률, 21.3%의 성장률, 그리고 74%나 되는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좀 평판이 좋다, 인기가 많은 그런 종목이네요. 자, 그 밑으로 보이는 종목들이요.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35.2%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프리포트 맥모란이 34.5%,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32.5%나 되고요. 뉴몬트 코퍼레이션, 금광 회사죠. 그 금을 판매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32.1%고요. 램 리서치가 31.6%, 알파벳도 나옵니다. 31.3%의 영업이익률,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 30.3%나 되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한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번 기사에서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 짐 크레이머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짐 크레이머가 진행하는 매드머니라는 쇼를 굉장히 즐겨서 시청을 하는데요. 사실 그 쇼를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락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는요, 오락적인 요소보다는 굉장히 좀 뼈대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이번에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주식들을 사면 좋을 것이다라고 추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계속해서 성공할 그런 기업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해주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수요일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페드에서 어떠한 그 발표를 하든지 앞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 픽처를 좀 뽀개태라. 이게 뭐냐면요, 거시 경제 같은 거 잘 들어도 이해도 못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투띵을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섹터가 있고, 섹터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산업에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느냐, 요 부분이잖아요. 두 번째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섹터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시장의 규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섹터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요 부분을 봐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업을 봐야 된다는 얘기는 이러한 섹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경쟁력은 어떤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겠다라고 메시지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을 선택할 때는 물론 어떠한 사람들이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결론적으로 크레이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투자자들은 두 개의 초이스를 가지고 있다. 두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페드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하니 이러한 소식들은 좀 잊어버리고요.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관심을 좀 끄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건강하게 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중에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초이스가 된다. 우리의 선택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주식들을 추천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 쪽을 좋게 보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NXP,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퀄컴 다 좋게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는 주식 두 개는요, AMD 그리고 엔비디아를 추천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주로 넘어가서, 자, 크레이머가 보기에는 모간 스탠리 그리고 웰스파고가 가장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리테일로 넘어갑니다. 리테일 쪽에서는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수하기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베스트바이라든지 베드바스 앤 비욘드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추천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에그리컬처, 농업 부분인데요. 농업 부분에서는 두 개의 기업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AGCO 코퍼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디어입니다. AGCO라는 것은요, 농업 관련된 장비를 판매하고 그 부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좋게 보는 그런 기업은 디어인 것 같습니다. 디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기술력,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좀 혁명적이다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금액을
세이빙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금을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디어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앞날이 발달하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천된 주식들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주식 중에 하나인 줌 비디오 관련된 소식이 들려와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줌 비디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상 채팅이라든지 화상 미팅을 제공하는 줌에 대해서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모간 스탠리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메타 마실이라는 분이고요. 이 메타 마실이라는 전문가는 원래는 이 이퀄 웨이트, 홀드를 주고 있었던 그 투자 의견을 이번에 상향 조정해서 매수, 오버웨이트로 바꾸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시장에서 그 줌이 가지고 있는 성장에 대한 예상을 너무 좀 주의 깊게 하고 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한다는 거죠. 줌은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줌의 성장은 굉장히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웨이트로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한 12% 정도 지금 6월 말부터 지금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라고 의견을 던져주는 거죠. 자, 줌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드디어 이제 어닝 발표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 어닝 발표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쪽이 다 열려 있죠. 만약에 실적이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와우가 아니고 평범한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줌의 가격은 상당하게 좀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지 만약에 중간에 머무르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모간 스탠리에서요, 이번에 줌의 평가를 좀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요 360에서 400까지 상향 조정해서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가에서 18%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자,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줌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하게 될지 좀 어떻게 되면 설레이는 마음,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기사는요, 제가 줌보다도 오히려 더 아끼는 기업입니다. 바로 쇼피파이 관련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익스클루시브입니다. 독점 기사죠. 따라서 미주에서만 접하실 수 있는 특종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이번에 미국 지역에 첫 번째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오픈한다. 디스트리뷰션 센터라는 것은 유통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유통센터를 이번에 드디어 진출을 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쇼피파이가 사인을 했다. 리스에 사인을 했다는 건데요. 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렌트를 한다는 거죠. 건물 통째로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유난이라는 지역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퍼실리티니까 유통 시설을 통째로 리스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우리도 이제 배송에 드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마존처럼 배송을 하는 회사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접 배송을 한 것은 아니고요. 로지스틱 프로바이더니까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런 배송 그 전문 업체랑 함께 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6개 주에서 이미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죠. 유통업계에도 드디어 이제 쇼피파이가 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배송 업무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우리가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 관련된 뉴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따라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쇼피파이는요, 배송 서비스 그리고 이제 유통업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2019년에 이미 450밀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식스리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이냐면요, 웨어하우스, 창고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오토노머스 로봇이니까 그 배송센터 가면은 모두 다 그 로봇이 일을 하잖아요. 이러한 그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실현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좋은 기업들은요,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차근차근 발전하는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그 배송 서비스도 잘 진행이 돼서 쇼피파이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미준님과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마 소식을 좀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요. 테크 기업들의 그 CEO들을 초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토론의 주제가 뭐였냐면 사이버 시큐리티였거든요. 따라서 사이버 보안 문제를 좀 논의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CEO를 초대해서 어떠한 그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몇 개월 동안도 굉장히 커다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따라서 사이버 보안 업체의 미래는 계속해서 발달하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비디오 클립에서는요, 앞으로도 이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의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도 미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말에는 기획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잖아요. 내일 방송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uest here says that it could amount to about $300 billion in opportunity now up for grabs among those companies battling for some of these contracts here. And for more on that, I want to bring on Dan Ives, Wedbush Securities Managing Director and Senior Equity Analyst, joins us on the phone. And Dan, good to be chatting with you again here. I mean, when we talk about how much opportunity still exists, it is interesting maybe to point out that these cybersecurity companies, the stocks themselves have been on quite the run. I'm thinking about Zscaler as one, up 90% over the last year, up even more if you zoom out a little bit more than that. But talk to me about how much maybe some of that opportunity hasn't necessarily been priced right when you think about valuations in some of these names. Yeah, I mean, I could tell you, covering the industry 20 years, this is the strongest growth we've ever seen. It's almost a perfect storm of demand in terms of moving to the cloud. We're only about a third of the way through that. And then these hacks that are happening, not just on the enterprise, but of course on the federal side, you have the SolarWinds and of course the Colonial Pipeline. It's a $300 billion market in our opinion. Of course, companies like Zscaler, you have names like CyberArk, Telos, Fortinet, and others. We view this sort of as a golden age for cybersecurity. And I think this summit just speaks to what we're seeing today in terms of these nation state attacks and cyber war that ultimately is a huge opportunity for these vendors. Let's stick with Zscaler too there. We're showing it on the screen here, as I said, up about 90% over the 1 year time horizon. Your target is 240. The stock is, above that right now. So I wonder, as big as the opportunity is, seems like over the last few years, as we've seen these attacks rise and rise, investors have been kind of baking that into maybe where to put their money here. These stocks were also up pretty significantly even during, the bad days of the pandemic when the market was down. So it does seem like, people are expecting that threat to rise and continue. But I mean, are these maybe overvalued now as you look at the price? Yeah, look, let's take Zscaler as a good example. I mean, bull case for that is $300. And I think what you're going to start to see, I think you saw with SolarWinds this week, is that the street is still underestimating what I view as just the transformative growth that we're seeing for cybersecurity, across the sector. And even names like, of course, you talk about Palo Alto, is one where that's a company that had trouble for a few years. Now they're starting to really get their sea legs back. I think what we're really starting to see is just almost a second, third inning of not just the cloud story playing out and the benefits in terms of cybersecurity, Zscaler, CrowdStrike front and center. But also, I think a big focus today is the federal opportunity. Names like Telos, Palantir. I mean, I cannot sort of, really underscore the threat level facing the federal side. And I think this really creates the opportunity for the cybersecurity companies, the software names that protect the infrastructure.